6월 초의 한낮, 서울은 불볕도 위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강렬한 햇살은 아스팔트 길 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뜨거운 바람이 불 때마다 모든 것이 아지랑이처럼 희미하게 일렁였다.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가 그늘을 드리운 작은 길 위로는 분주한 사람들의 발걸음과 도시의 소음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바깥 세상의 부산함과는 거리를 두려는 듯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박민준 씨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검은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드문드문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차창 밖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차 안의 에어컨은 시원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 때문이었다. 몇 블록만 더 가면 잊을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의 기억들이 뒤섞인 오래된 서민 동네였다. 민주는 그곳을 떠올리며 과거로 빠져들었다. 20몇 살,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곳,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지만 어이없게 잃어버린 아내, 이서연을 만났던 곳이기도 했다. 서연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그 생각이 스치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난 9년 동안 민주는 힘들 때마다 눈을 감고 옛 아내의 얼굴과 미소를 떠올리곤 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미소. 아침 햇살처럼 밝고 따뜻해서 가난했던 시골 청년의 마음속 냉기를 녹여주던 그 미소였다. 하지만 끔찍한 오해와 사건이 그와 서연을 갈라놓았다. 그녀가 떠나던 날, 민주는 그저 잠시 토라진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고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앞에서 짐을 싣던 작은 화물차가 넘어져 길을 막고 있었다. 운전기사인 김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난처한 듯 말했다. 사장님, 길이 좀 막혔습니다. 저분들이 차를 다시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날도 더운데 차 안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바깥 풍경을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차 문을 열었다.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오며 이마에 다시 땀이 맺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 안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했다. 가난했던 시절, 흙먼지 속에서 일하며 느꼈던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 시끄러운 경적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익숙하게 귓가를 때리자 그의 영혼 일부가 20살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민주는 넘어진 화물차 쪽으로 다가가 도울 일이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이미 젊은 청년 몇몇이 재빨리 달려들어 흩어진 짐을 줍고 차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고급 양복 차림의 그를 본 청년 하나가 손사래를 쳤다. 아저씨, 저희가 할게요. 더운데 그늘에 가서 쉬세요. 힘드실라. 도울 수 없게 된 민주는 조용히 길가로 물러섰다. 강렬한 햇살이 그의 상념에 잠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앳되고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시원한 물 한 병 사세요. 네? 민준이 돌아보니 8,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낡은 천 모자를 쓰고 작은 아이스박스를 안고 있었다. 아이스박스 안에는 얼음물에 담긴 생수병들이 가득했다. 아이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얼굴은 더위에 발갛게 달아올랐지만 입가에는 놀랍도록 해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옛날 서연의 미소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민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미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온화함이 있었고 왼쪽 뺨에는 희미한 보조개가 패여 있었다. 민주는 마치 환영을 보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아저씨, 안 사세요. 아이가 망설이며 다시 물었다. 그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조금 겁먹은 표정이었다. 민주는 정신을 차렸다. 아, 살게.
한 병 주렴. 아이는 기뻐하며 생수병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다. 병뚜껑에는 차가운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민주는 병을 받아들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어떻게 이 미소가 서연과 이렇게 닮을 수 있지? 낡은 모자에서 나는 냄새, 땀으로 얼룩진 얼굴. 모든 것이 가난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아이의 눈동자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지갑을 뒤졌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다. 그는 아이에게 지폐를 건넸다. 아저씨가 주는 거다. 거스름 돈은 필요 없어. 아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저씨, 저 못 받아요. 물 한 병에 1,000원인데요. 저 이렇게 큰돈 거슬러 드릴 돈 없어요. 민주는 손을 저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저씨가 너한테 주는 거야. 내 물 전부 산 셈 치고 어서 집에 가렴. 이 더위에 힘들잖아. 아이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는 이내 기쁜 듯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감사함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연을 닮은 그 미소가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마치 과거가 돌아온 것처럼, 서연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민주는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이름이 뭐니? 엄마는 어디 계시고 혼자 나와서 장사하는 거니? 엄마라는 말에 아이의 밝던 눈빛의 순간 슬픔이 어렸다. 입술을 오물거리며 대답했다. 제 이름은 한이에요. 저는 아빠는 없고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랑 살아요.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순수하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그 말들에 민주는 숨이 멎는 듯했다. 8, 9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여의고 아빠도 없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물을 팔고 있다니. 이 가혹한 현실이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베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엄마. 이름이 뭐였니, 하은아? 엄마 이름은 이서연이요. 외할머니가 옛날에 엄마가 이 동네에 사셨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몰라요. 민주는 머리가 빙빙 돌고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서연. 그의 심장이 죄어왔다.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조차 없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아내의 이름이 엄마 잃은 아이의 입에서 나오다니. 혹시 이 아이가 서연의 딸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켰다. 바로 그때 김 기사가 외쳤다. 사장님. 길이 뚫렸습니다. 가셔야죠. 약속 시간에 늦겠습니다. 그 부름에 민주는 몽롱한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는 황급히 한에게 돌아섰다. 손에 쥔 생수병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뚜껑이 튕겨나가며 비싼 양복 상의 한쪽이 젖어버렸다. 아이가 놀라 외쳤다. 아저씨. 옷 젖었어요. 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여전히 요동치는 마음을 애써 감췄다. 괜찮아. 아저씨는 괜찮아. 아저씨 이제 가봐야겠다. 고맙다, 하은아. 아이는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물처럼 꼭 쥔 채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차에 올라탔지만 마음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차 문을 닫기 전 그는 하은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순수한 눈빛으로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아이는 저 부유해 보이는 아저씨가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이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바위에 짓눌린 듯 답답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은이가 정말 서연의 딸인가? 그렇다면 아버지는 누구지? 그는 거의 9년 전에 성급했던 이혼을 떠올렸다. 그때 둘 다 너무 젊었고 서로에게 너그럽지 못했다. 게다가 악의적인 누군가가 꾸민 거짓 증거들에 속아 서연이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했다. 오만한 마음에 그는 즉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 서연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고 침묵 속에 떠났다. 그 후 친구들과 사설 탐정을 동원해 찾아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 서연의 이름을 그녀와 똑 닮은 미소를 가진 여자아이에게서 듣게 되다니. 그날 밤 호화로운 강남의 빌라에서 민주는 소파에 홀로 앉아 서재벽에 걸린 낡은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가난했지만 꿈 많았던 시절, 행복했던 그와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신부의 얼굴은 꽃처럼 화사했고 소박한 웨딩드레스 차림이었다. 신랑은 값싼 대여 양복을 입었지만 눈빛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사진은 조금 빛바랬지만 그날의 찬란했던 행복은 여전히 느껴졌다. 민주는 떨리는 손을 뻗어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아내를 잃은 건 아닐까? 만약 서연이 임신한 상태로 떠났다면? 아이가 8, 9살이라면? 모든 것이 끔찍하게 들어맞는다. 서연이 죽었다고 그 생각에 숨이 막혔다. 오늘 한이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만약 그게 정말 서연이라면 그녀의 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후회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넓은 거실에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그의 흐느낌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주는 두려우면서도 진실을 찾고 싶은 갈망에 휩싸였다. 서연이 이미 죽었다는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확인해야 했다. 혹시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작은 가능성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희미한 희망과 불안감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녘, 잠깐 눈을 붙였다 깬 민주는 벌떡 일어나 김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김 기사는 즉시 달려왔다. 어제 그곳으로 다시 갑시다. 하은이라는 아이의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민주는 간결하게 지시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운전기사는 사장님에게 큰 심경의 변화가 있음을 직감했다. 차는 즉시 빌라를 떠나 오래된 동네로 향했다. 해가 막 떠올라 햇살이 아직 부드러울 때 민주는 즉시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가게 주인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떡볶이 파는 아줌마, 과일 파는 아저씨에게 외할머니와 함께 물을 파는 하은이라는 아이를 아는지 물었다. 한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 아, 하은이요? 저쪽 모퉁이에서 자주 파는데 지금은 아마 집에서 준비 중일 거예요. 이 골목 끝에 김 할머니랑 살아요. 애가 참 딱해요. 돌봐줄 사람 없이 할머니랑 둘뿐인데.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에 민준의 가슴이 다시 한번 저려왔다. 울퉁불퉁하고 좁은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빛바랜 페인트 벽, 낡은 함석 지붕,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다닥다닥 붙은 어둡고 습한 집들. 가난한 노동자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자 그가 처음 출발했던 곳이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 민주는 골목 끝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허리를 굽힌 채 떨리는 손으로 아이스박스를 낡은 자전거에 싣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생수병을 정리하고 있었다. 바로 하은이었다. 민준의 발걸음이 땅에 붙은 듯 멈췄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다가갔다. 하은이는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아, 어제 아저씨다. 아이의 검은 눈동자가 기쁨으로 반짝였다. 할머니는 손녀의 목소리를 듣고 지팡이를 짚은 채 고개를 들었다. 아직 민준을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그러나 민준은 단번에 그녀가 서연의 어머니, 김 할머니임을 알아보았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 모습은 잊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떨려왔다. 아저씨, 오늘 또 저희 있는데 오셨네요. 물 또 사시게요?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하은이가 제잘거렸다. 민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문득 물었다. 오늘도 장사하니? 낮엔 더울 텐데. 학교는 안 가고? 저 학교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외할머니 도와서 돈 벌어야 해요. 하은이의 눈빛이 흐려졌다. 김 할머니가 아이스박스를 내려놓고 다가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신데 아이에게 이것저것 물으시오? 민주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목이 메어 말했다. 어머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민준이에요. 옛날에 서연이 남편이었던 김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민준을 빤히 쳐다보더니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자네가 정말 민준이라고? 세상에. 할머니는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휘청거렸다. 옆에 서 있던 하은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할머니와 낯선 아저씨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했다.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접니다. 민준이에요. 제가 서연이에게, 어머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때 김 할머니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와서 나타나면 뭘 하나? 우리 서연이는 이미 흑흑. 할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하은이는 더욱 당황해서 물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이 아저씨 누구예요? 손녀의 불안한 모습에 김 할머니는 목맨 소리로 말했다. 하은아, 너 집에 가서 차 좀 끓여 오렴. 할머니가 이 아저씨랑 할 얘기가 있단다. 아이는 궁금증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얌전히 집으로 들어갔다. 마당에는 무거운 과거를 짊어진 두 사람만이 남았다. 김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돌아와서 뭘 하겠는가? 우리 서연이는 숨 거둔 지 오래일세. 알고는 있나? 민준은 망연자실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서연이 정말 죽었다니.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님? 2년 됐네. 심장병이었는데 수술할 돈이 없었어. 가난한데 누가 도와주겠나. 다 자네와 서연이가 옛날에 정 끊고 헤어진 탓이지. 그러고는 배불러서 여기로 돌아왔다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온몸이 떨렸다. 서연이가 내 아이를 가졌었다고? 터져나오는 질문에 김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쌓인 한을 풀어내듯. 저 하은이가 바로 자네 친딸이야. 아비 얼굴도 모르고 자랐지. 서연이도 자네한테 연락할 엄두를 못 냈어. 불쌍한 내 딸. 자네가 정 떨어져서 자길 버렸다고만 생각했지. 자네가 이렇게 자길 그리워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걸세. 임종 직전에야 편지 몇 줄 남겨놓고 갔어.
혹시 자네가 돌아오면 진실을 알려주라고. 자네가 너무 늦게 왔지만 그래도 안 온 것보다는 낫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년 남자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민주는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제가 죄인입니다. 서연이가 임신한 줄도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절 버렸다고만 생각하고 자존심만 세웠습니다. 비겁하게 그녀를 끝까지 찾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의 통곡 소리가 가난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김 할머니도 함께 울었다. 딸의 기구한 운명에 울고, 외롭게 자란 손녀 때문에 울고, 옛날 사위였던 저 남자를 위해 울었다. 얼마 후, 김 할머니는 마음을 추스르고 민준을 집 안으로 이끌었다. 작고 허름한 집, 벽은 얼룩덜룩했고, 구석에는 낡은 침대와 나무 옷장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가난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위패를 모신 작은 상 위에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아름다운 여성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향 연기가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고, 작은 유리 액자 아래에는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30대 초반에서 멈춘 나이가 적혀 있었다.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민주는 다시 무릎 꿇고 주저앉았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부엌에서 나온 하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말을 꺼내려 했지만 김 할머니가 손짓으로 조용히 시키고 하은이를 옆으로 데려가 앉혔다. 잠시 영정 앞에서 예를 올린 후 민주는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여러 통의 편지, 난초 모양의 목걸이, 빛바랜 결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민준에게 건네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리 서연이가 죽기 전에 남긴 유품일세. 나한테 맡기면서 자네가 찾아오면 모두 전해주라고 했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낡은 편지들을 펼쳐 익숙한 글씨들을 읽었다. 한자 한자의 그리움과 서러움이 배어 있었고 병세가 악화되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글씨체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가 그에게 보내려다 차마 보내지 못하고 찢어버린 편지들도 있었다. 그가 이미 자신을 잊었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난초 목걸이는 결혼 당시 그가 몇 년간 모은 돈으로 사준 유일한 귀중품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죽는 순간까지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김 할머니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슬픔으로 가득한 눈빛이었다. 우리 딸, 마지막 순간까지 자네를 사랑했네. 원망하지 않고 그저 짧은 인연을 탓했지. 아플 때 딸 걱정뿐이었어. 나중에 아비 없이 자라 서름 겪을까봐 자네가 돌아와 손녀를 찾아주길 바랐네. 이제 자네가 왔으니 나도 기쁘네. 자네 잘못이 크지만 떠난 사람 탓에 뭘 하겠나. 부디 하은이를 데려가 잘 키워주게. 민주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감격했다. 그는 몸을 돌려 문가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하은이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는 입술을 열었다. 하은아. 이리 오렴, 아빠한테. 아빠라는 말에 하은이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아이의 눈이 커지고 눈물이 글썽였다. 아이는 달려와 민준의 품에 안겼다. 아버지와 딸은 낡은 집안, 아내이자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김 할머니도 옆에서 함께 울며 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서연의 영혼이 편히 잠들기를 빌었다. 민준의 귓가에 하은이의 흐느낌이 들렸다. 아빠. 저는 아빠 없는 줄 알았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아빠는 바빠서 못 온다고 했어요. 민주는 딸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내가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어. 아빠가 잘못했다. 이제 아빠가 왔으니 너를 보듬어주고 모든 걸 보상해줄게.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하은아? 아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화 안 나요. 기뻐요. 저도 이제 아빠가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재회는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민주는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기분이었다. 동시에 친딸에 대한 책임감이 솟아올랐다. 이제부터 남은 모든 힘과 사랑을 다해 딸이 겪었을 상실감을 보듬어주리라 다짐했다. 김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다. 민준 씨, 나도 이제 늙고 병들어서 얼마나 더 살겠나. 이제부터 하은이를 데려가서 제대로 먹이고 공부시켜주게. 그게 우리 서연이 가장 큰 소원이었다네. 옆집 꼬마도 학교 다니는데 내 손녀는 땡볕에서 물이나 팔러 다니니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모를 걸세. 이제 자네가 왔으니 모든 게 달라지겠지.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제가 하은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요. 그리고 어머님. 어머님도 저희와 함께 사시지요. 제가 서연이를 대신해 어머님을 모시게 해주세요. 모든 걸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감동했다. 주름진 손을 떨며 민준의 손 위에 얹었다. 과거의 잘못은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여전히 진심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딸의 미소를 보며 아이처럼 우는 모습은 분명 진심 어린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불과 일주일 후 골목 끝 낡은 집은 비었다. 김 할머니와 한이는 꼭 필요한 몇 가지 짐만 챙겨 문을 잠그고 민준이 보낸 차에 올라탔다. 떠나기 전 이웃들이 몰려나와 작별 인사를 했다. 야채 파는 아주머니, 오토바이 택배 아저씨, 자전거 수리점 아저씨 모두 할머니와 손녀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다며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곧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은이는 함께 놀던 동네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외쳤다. 나 이제 아빠 생겼어. 정말 좋다. 차가 비좁은 골목을 빠져나가자 하은이는 차창에 얼굴을 기대고 신기한 듯 도시 풍경을 구경했다. 옆자리의 할머니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한숨을 쉬었다. 이제 민준 씨 집에서 살면 모든 게 낯설겠지. 앞좌석에 민준이 뒤를 돌아보며 안심시켰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님과 딸이 곁에 있어야 비로소 제 집이 진정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행복과 감동이 어렸다. 김 기사는 백미러로 사장님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고급 빌라들이 즐비한 강남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검은 대문이 천천히 열리자 넓은 정원, 푸른 잔디밭, 꽃밭, 연못,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웅장한 저택이 드러났다. 김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하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해벌린 채 감탄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집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다. 민주는 할머니와 손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할머님, 아가씨 오셨습니까? 하은이는 이런 대접에 익숙하지 않아 얼굴이 빨개졌다. 민주는 집사에게 몇 마디 지시하며 김 할머니와 하은이를 위한 방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부드럽게 할머니를 소파에 앉혔다. 어머님, 잠시 앉아서 쉬세요. 제가 시원한 물 가져다 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거실에서 식당으로 뛰어다니며 고급 가구들을 만져보고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들을 구경했다.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하은아, 내 새 침실 구경할래? 네, 아이는 재빨리 대답하며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다. 이 남자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민주는 하은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침실 문을 열었다. 그는 이미 사람을 시켜 방을 예쁘게 꾸며놓았다. 연분홍색 벽지, 작은 꽃무늬 침구 세트가 놓인 아담한 침대, 예쁜 옷장, 그리고 특히 동화책과 어린이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 있었다. 아침 햇살이 하얀 커튼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하은이는 마치 동화 솜나라에 온 듯 넋을 잃었다. 이 방이 제 방이에요, 아빠? 민주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방이야. 이제부터 여기서 자고, 공부하고. 내가 가장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아이는 기쁨에 겨워 방 안을 뛰어다니며 이것저것 만져보았다. 특히 책장을 보고 눈을 반짝였다. 늘 읽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살 수 없었던 만화책들이 가득했다. 아이는 제잘거렸다. 너무 좋아요, 아빠. 고맙습니다. 민주는 딸의 순수한 모습에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팔을 벌려 딸을 안아주었다. 서연이가 마지막 편지에 하은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떠올랐다. 잠시 후, 그는 하은이를 데리고 거실로 내려왔다. 김 할머니는 여전히 낯선 호화로운 공간에 어색해하며 쉬고 있었다. 민주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불편해하지 마세요. 여긴 이제 우리 집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덧붙였다. 어머님과 하은이가 며칠 쉬면서 익숙해지면 바로 하은이를 다시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공부를 놓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김 할머니는 목이 맨 듯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뒀지. 친구들 학교 가는 모습 볼 때마다 내 속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네. 이제는 다릅니다. 어머님,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은이는 다시 공부할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개인 교사도 붙여줄 생각입니다. 김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지만 적어도 이제 하은이가 땡볕 아래서 물을 팔지 않아도 되고 멀건 나물 반찬만 먹지 않아도 되며 압이 없는 서름을 겪지 않으리라 믿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연의 영정을 향해 속삭였다. 서연아, 마침내 민준이가 돌아왔다. 이제 마음 놓으렴. 처음 며칠간 할머니와 하은이는 부잣집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려 애썼다. 하은이는 처음에는 사용인들의 정중한 태도와 고급스러운 음식 앞에서 주눅 들었다. 때로는 서양식 나이프와 포크를 쓰는 것이 어색해 예전처럼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싶어 했다. 민주는 딸을 격려했다. 억지로 맞출 필요 없어. 내가 편한 대로 먹으렴. 아빠도 너랑 같이 젓가락으로 먹을게. 그렇게 아버지와 딸은 식사를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 저녁 식탁은 예전 민준 혼자 넓은 식탁에 앉아 사내진미를 앞에 두고도 입맛 없어 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따뜻해졌다. 이제 하은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 김 할머니의 이야기 소리,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집 안은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다. 김 할머니는 종종 소박한 시골 음식을 만들었다. 나물 무침, 생선 조림, 김치 같은 것들. 처음에는 집안 요리사들이 의아해했다.
늘 최고급 요리만 찾던 사장님이 이런 소박한 음식에 빠져드니 말이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맛이 너무나 좋았다. 이 맛들은 서연이가 예전에 해주었던 소박하지만 정이 담긴 밥상을 떠올리게 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은 종종 하은이를 데리고 정원의 꽃밭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연못 속 물고기를 구경하고 페투니아 꽃송이를 만져보기도 했다. 그러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었다. 아빠, 옛날에 엄마 어떻게 만났어요? 엄마도 저랑 닮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민준의 가슴이 다시 아려왔다. 그는 정원 벤치에 앉아 손짓으로 하은이를 옆에 앉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픔이 어려 있었다. 네, 엄마. 그래, 너랑 아주 많이 닮았지. 잘 웃고 왼쪽 뺨에 보조개도 있었어. 옛날에 아빠가 꽃시장에서 엄마를 만났단다. 그때 엄마는 외할머니랑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꽃을 팔고 있었지. 아빠는 막 사업을 시작해서 돈이 없었는데 매일 엄마를 지나치면서 작은 꽃다발을 하나씩 샀어. 그렇게 친해졌지. 하은이는 눈을 깜빡이며 온화했던 엄마의 얼굴을 상상하며 들었다. 아이는 궁금한 듯 물었다. 그런데 왜 아빠랑 엄마는 헤어졌어요? 엄마는 아빠가 멀리 갔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8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건 아빠 잘못이었어. 아빠가 엄마를 오해했고 엄마 마음에 상처를 줬어. 그래서 엄마가 떠나버렸지. 아빠는 정말 후회한단다. 이제 아빠가 엄마 목까지 너에게 모든 걸 보상해줄게. 하은이는 두 팔로 아버지의 목을 감싸 안았다. 순수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아빠 믿어요. 그냥 엄마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하지만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제가 아빠 찾은 거 보고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썼다. 문득 중년들이 흔히 하는 말이 떠올랐다. 잃어버린 후에야 소중함을 알고 다시 만난 후에야 감사함을 안다. 정말 그랬다. 서연을 잃고 나서야 그녀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고 이제 딸을 만나고 나서야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 며칠 후 하은이가 학교에 가는 날이 왔다. 아침 일찍 민준과 김 할머니는 하은이를 데리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설 좋은 사립 초등학교로 갔다. 아이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밤 배정을 위한 간단한 시험을 보았다. 거의 1년 동안 학교를 쉬었기 때문에 잊어버린 내용이 많아 하은이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마치 자녀의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부모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다. 김 할머니는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시험 결과, 선생님들은 하은이가 몇몇 과목에서 뒤처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해력이 빠르고 예의 바르며 똑똑하다고 평했다. 특히 아이의 순수함과 배우려는 열의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결국 하은이는 제 나이에 맞는 3학년에 배정되었다. 민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입학 서류에 서명하고 학비를 납부했다. 방과 후 활동비까지 망설임 없이 지불했다. 학교를 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민주는 딸을 끌어안았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3학년으로 바로 올라가다니.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열심히 하렴, 알았지? 하은이는 두 뺨을 붉히며 웃었다. 네.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아빠처럼 부자 돼서 옛날 저처럼 가난한 친구들 도와줄래요, 아빠? 순수한 그 말이 민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딸이 단순히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까지 목격하며 자랐음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서연의 이름을 딴 자선 재단을 설립하여 딸처럼 어렵지만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을 돕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면 서연의 영혼도 위로받을 수 있을 터였다. 그 후 며칠간 하은이는 새 학교에 빠르게 적응했다. 민주는 저녁마다 따로 개인 교사를 불러 부족한 공부를 봐주게 했다. 매일 아침 그는 직접 차를 몰아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서야 회사로 향했다. 집안 사용인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제잘거리는 부녀의 모습,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평소 냉정하고 과묵했던 박 사장님이 이제 훨씬 부드러워졌고, 특히 딸과 이야기할 때는 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 동안 민준의 마음은 행복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딸이 나타나 행복했지만 서연이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다. 밤이면 그는 잠 못 이루고 서재에 앉아 김 할머니가 건네준 서연의 편지들을 다시 읽었다. 편지 한 통 한 통에는 젊은 여성이 홀로 임신하고 서러움과 병마에 시달려야 했던 고통과 눈물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자책했다. 왜 그때 좀 더 인내심을 갖지 못했을까? 왜 직접 아내와 더 많이 대화하며 오해를 풀려 하지 않았을까? 어느 날 편지에 몰두해 있을 때 김 기사가 문을 두드렸다. 민주는 황급히 편지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무슨 일인가, 김 기사? 네, 사장님. 내일 중요한 회의 일정이 있어서 잊지 않으시도록 미리 알려드리려고요. 그런데 요즘 사장님께서 옛 생각에 많이 잠기시는 것 같다 걱정돼서요. 혹시 피곤하실까봐. 민주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 기사는 오랫동안 그의 차를 몰았기에 그의 성격을 잘 알았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나무 액자 속 결혼 사진을 어루만졌다. 김 기사, 내가 딸을 다시 찾았네. 하지만 아이 엄마는 세상을 떠났어. 네, 할머님께 대강 들었습니다. 따님을 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사모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문득 운전기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만약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자존심만 세우지 않았다면, 악의적인 소문을 너무 쉽게 믿지 않았다면, 아마 서연이는 떠나지 않았을 걸세. 그녀는 억울하게 배신자로 몰렸는데, 나는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지. 이제 와서는 너무 늦었어.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병들고 고통받다 죽었는데, 나는 돈이 넘쳐나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네. 내가 죄받아 마땅하지 않나? 김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운명이란 게 상실을 겪어야만 가치를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강물에도 구비가 있듯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는 법이지요. 이제 사장님께는 한 아가씨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씨에게 최선을 다해 보상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뿐이었다. 적어도 딸이 곁에 있었고 남은 모든 사랑을 딸에게 쏟아부을 것이었다. 그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어느 주말 민주는 하은이와 김 할머니를 데리고 서연의 묘가 있는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2년 전 그곳에서는 김 할머니와 몇몇 친척, 이웃들만이 조촐하게 장례를 치렀다. 이제 민주는 정식으로 아내에게 향을 올리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차는 몇 시간 동안 시골길을 달렸다. 길 양옆으로 펼쳐진 푸른 논밭 풍경은 민준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 그도 남의 집 일을 거들며 소풀을 베고 별을 베었다. 서연은 같은 고향 출신의 착하고 순박한 소녀였다.
도시에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던 그들은 만나서 소박한 밥을 나누고 미래의 가정을 꿈꿨다. 강가 옆 작은 공동묘지에 도착해 민주는 차를 세웠다. 세 사람은 걸어서 잡초가 드문드문 자란 소박한 무덤 앞에 섰다. 비석에는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생물연월일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상징처럼 난초꽃 그림이 있었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아. 엄마가 내 남편이랑 딸 데리고 왔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하얀 난초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김 할머니가 향을 피워 민준과 하은이에게 건넸다. 아버지와 딸은 아내이자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비석 가까이 다가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서연. 미안해. 10년 넘게 당신 혼자 고생하게 했어. 나는 당신과 딸에게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약속할게. 하은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당신 목까지 사랑할게. 부디 편히 잠들어요. 당신의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 하은이도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저 아빠 만났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가 저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엄마도 하늘에서 제가 외롭지 않게 된 거 보고 기뻐하실 거 알아요. 저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엄마, 저랑 아빠, 외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네? 강둑에서 불어온 바람이 풀포기를 흔들었다. 마치 젊은 여성의 영혼이 부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있는 듯했다. 김 할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하은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달랬다. 서연아. 편히 쉬렴. 내가 하은이 곁에 있으면서 내 빈자리를 채워줄게. 민주는 무덤 옆에 작은 차양을 세우고 주변의 잡초를 뽑았다. 앞으로 사람을 시켜 정기적으로 묘를 돌보고 향을 피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는 영정사진 앞에서 3번 절을 올렸다. 마음은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기억들로 무거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돌아섰다. 서연이가 저승에서 편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빌라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김 할머니는 부엌일을 돌보았고 때로는 요리사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손녀를 위해 직접 전통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하은이는 학교에 꼬박꼬박 다니고 숙제도 열심히 했다. 저녁에는 민준에게 책 읽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시간이 날 때면 민준은 딸에게 세상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는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순진한 질문을 던졌다. 아빠, 재벌 되면 좋아요? 민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좋고 안 좋고는 자기 마음에 달렸단다, 딸아. 돈 많은 사람 중에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아빠도 예전엔 부자였지만 외로웠어. 내가 여기 온 뒤로 아빠 마음이 따뜻해졌단다. 아이는 아빠를 꼭 껴안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저 아빠랑 영원히 같이 있을래요. 그 말에 민준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는 딸의 머리에 입 맞추며 나지막이 답했다. 그래, 우리 아빠랑 딸, 영원히 함께하자. 월말에 하은이는 학교에서 착한 어린이 상장을 받았고 학교 이야기 대회에서도 상을 탔다. 아이는 신이 나서 할머니와 아빠에게 자랑했다. 민주는 기뻐하며 주말에 롯데월드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할머니도 평생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없다며 따라 나섰다. 세 사람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하은이는 온갖 놀이기구를 타며 깔깔거렸다. 민주는 처음으로 딸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탔다가 어지러워서 의자를 꽉 붙잡아야 했다.
김할머니는 온갖 동화 속 캐릭터 조각상이 있는 곳을 가장 좋아했다. 돌아오는 길에 한이는 아빠가 사준 커다란 곰 인형을 꼭 껴안고 눈을 반짝이며 행복해했다. 민주는 딸의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순간 서연이가 살아있었다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환하게 웃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시간이 흘러 한이는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삶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제게에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박민준 사장이 서연의 미소 재단을 이용해 돈 세탁을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사실 민주는 순수한 마음으로 옛날 자신의 딸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 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몇몇 경쟁 상대가 그의 명성을 깎아내리려고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었다. 언론은 떠들썩했고 동료들은 수군거렸다. 수년간 쌓아온 사업적 명성과 깨끗한 이미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민주는 골머리를 앓았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정 투명성을 공개하고 심지어 경제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김할머니와 한이는 사업에 대해 잘 몰랐지만 민준의 어깨를 짓누르는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이는 아버지가 서재 책상에 지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아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가 나쁜 짓 안 했다는 거 믿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도 아빠 응원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빠. 민주는 딸의 순수하지만 따뜻한 위로에 깜짝 놀라 감동했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우리 딸, 아빠는 누가 뭐래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빠는 진심으로 자선 사업을 계속할 거란다. 그는 서연이가 마지막 편지에 남긴 말을 떠올렸다. 저는 당신이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항상 믿어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이 잘못을 씻고 사랑을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서연의 미소 재단을 설립한 아이디어도 서연을 닮은 미소, 딸 한이의 미소, 그리고 그가 돕는 아이들의 미소를 널리 퍼뜨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 생각을 하니 민주는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역시 얼마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박 사장의 재단이 투명하며 비리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헛소문을 퍼뜨린 몇몇 사람들은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했다. 민준의 명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고 서연의 미소 재단은 큰 규모와 투명한 운영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것은 그의 진실한 마음을 증명하는 빛나는 승리였고 동시에 그가 진정으로 변화하여 후회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선행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느덧 1년이 흘렀다. 하은이는 이제 반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친구들을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김할머니는 좋은 보살핌 덕분에 예전보다 건강해졌다. 가끔 관절이 쑤시긴 했지만 정신적인 기쁨 덕분에 더욱 활기차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요리하고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빌라 정원 한쪽의 난초들을 가꾸는 것을 즐겼다. 하얀색, 보라색, 노란색 난초들이 만개하여 마치 서연의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는 듯했다. 민주는 사업이 더욱 안정되었고 서연의 미소 재단은 점점 발전하여 국내 수천 명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다. 사람들은 종종 민준을 자선 사업가 재벌이라고 불렀다. 그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저는 그저 제 아내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딸, 장모님, 그리고 친부모님이 있었다. 모두가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서연의 기일에 민주는 김할머니, 하은이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제사를 지냈다.
친척들과 옛 친구들이 모두 모여 고인을 추모했다. 모두들 하은이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엄마랑 정말 똑 닮았네. 서연이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사상 앞에서 민주는 조용히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익숙한 인생 철학 구절을 떠올렸다. 죽은 사람은 잊힐 때 비로소 진짜 죽는 것이다. 사랑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딸의 미소 속에, 사랑의 눈물 속에, 그리고 하얀 난초꽃 속에 살아있었다. 제사를 마치고 민주는 딸의 손을 잡고 서연의 묘로 가서 싱싱한 꽃다발을 놓았다. 하은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저 이제 많이 컸어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될 거예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엄마는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오늘 엄마 보러 왔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묘 옆의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뉘엿뉘엿지는 햇살이 서연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위를 몽환적인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향을 피우며 속삭였다. 서연. 나에게 이렇게 멋진 딸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음양으로 갈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내 아내로 여기고 있어요. 내 마음속 당신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나는 책임감 있게 사는 법, 너그럽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생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겠지만 다음 생에 인연이 닿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줄게요. 김 할머니는 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딸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쏟고 있는지 잘 알았다. 다행히도 인생은 그들에게 늦었지만 재회의 기회를 주었다. 한 소녀의 모습으로. 부녀가 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김 할머니는 서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게 미소 짓고 있으리라 믿었다. 이야기는 해칠녘에 마무리된다. 세 사람은 묘지를 떠나 손을 잡고 평화로운 시골길을 걸었다. 황혼빛이 잘 익은 벼 이삭 위로 꿀처럼 쏟아져 내렸다. 부드러운 바람결에 볏짚하는 구수한 냄새가 실려왔다. 하은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저 황혼빛 속에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 순간 모든 자책감과 슬픔, 후회가 잔잔한 평온함으로 가라앉았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의 평온함이었다. 인생은 본래 무상하여 되돌릴 수 없는 상실도 있지만 사랑과 관용은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으며 행복의 씨앗을 뿌리도록 도울 수 있다. 민준에게 있어 진정한 보물은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 옛 아내를 닮은 딸의 미소, 외할머니의 존재, 그리고 그가 영원히 사랑하는 여인을 상징하는 순백의 난초꽃들이었다. 몇 년 후, 길가에서 옛 아내와 똑 닮은 미소를 가진 물 파는 소녀를 만나 오열했던 재벌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일화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비싼 차를 몰면서도 길 한복판에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다. 저렇게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까?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가슴 뭉클해했다. 그들은 돈이 결코 감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화려한 부 뒤에는 과거에 대한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소녀와의 재회가 모든 후회를 씻어내고 민준을 진정한 사랑의 여정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준과 하은이의 삶은 많은 중년들이 공감하는 깊은 인생 철학을 증명한다.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것들이 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하며 귀 기울여라. 잃어버린 후에야 후회해도 소용없다.
행복이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곁에 살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마치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말처럼 부모님이 계신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현악기 줄 끊어진 것과 같다. 하은이는 아비 없이 자랄 뻔했지만 다행히 운명의 끈이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인생 여정에서 가족애와 연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교훈을 남긴다. 아무리 눈부신 성공을 거두어도 가족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고독 속에 잠길 수 있다. 때로는 옛 누군가를 닮은 미소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고 멈춰서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민주는 옛 아내를 닮은 한이의 미소에 잠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리고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록 늦었지만 운 좋게 친딸을 다시 찾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더욱 절실히 깨닫는다. 모든 오해와 원망은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 용서하며 인간적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마치 서연이가 민준을 용서했듯이 민준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딸과 외할머니를 위해 행복의 문을 열었듯이. 그리고 사실 그 재벌의 눈물 뒤에는 가난이나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놓쳐버린 사랑과 너무나 큰 회한이 있었지만 결국 남은 사랑이 출구를 찾아 부녀의 미래를 비추었다는 것을. 저 하늘 끝 어딘가에서 서연이도 분명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딸과 여전히 자신에게 충실한 남편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미소는 하얀 난초꽃으로, 한이의 반짝이는 눈동자로, 민준의 모든 선행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삶과 죽음은 야름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사랑과 인류에는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